이 아가씨, 혼자 일하는데 무섭지도 않나? 경상북도 한적한 시골 편의점. 새벽 2시 30분. 술에 취한 불량배 4명이 야간 아르바이트생 박서윤 씨를 둘러싸고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뒤 그 불량배들은 편의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대체 서윤 씨는 어떻게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던 걸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경상북도의 외딴 시골 마을, 그곳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서 박서윤 씨가 야간 근무를 서는 중이었습니다. 35의 서윤 씨는 단정한 얼굴에 차분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얼음장처럼 칼날처럼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회색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조용히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군대 전역 후에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복잡한 인간관계가 없는 일을 찾다 보니 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거였죠. 오랜 불면증 때문에 어차피 밤잠을 설치기 일쑤라 야간 근무가 오히려 그녀에겐 딱 맞았습니다.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 편의점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가운 빛을 윙소리를 내며 뿌리고 있었어요. 서윤 씨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상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년간의 군 생활로 다져진 그녀의 직감이 곧 무슨 좋지 않은 일이 터질 것 같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자 4명이 비틀비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술에 흠뻑 취한 상태였고 옷차림도 꽤 제주했습니다. 앞장서서 들어온 최강일이라는 남자는 40살 정도로 보였어요. 목에는 시커먼 용 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달아빠진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죠. 나머지 3명도 딱 봐도 거친 인상에 산만한 덩치를 가진 남자들이었습니다. 술이 확 깨는구만. 최강일이 편의점 안을 휘휘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야, 여기서라면 끓여 먹을 수 있지? 그가 주변을 휙휙 둘러보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서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날선 경계심이 가득했죠. 군대에서 기른 위험감지 능력이 이들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계세요. 최강일이 계산대 쪽을 보며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라면 코너는 저쪽에 있습니다. 끓는 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서윤 씨가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최강일이 계산대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혼자 이런 외진 데서 야간 근무하면 힘들지 않아 무서울 텐데.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했지만 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숨어 있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하러 온 거니까요. 라면 드시고 조용히 가주세요. 서윤 씨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계산대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남자들은 라면을 가져올 생각은 않고 계속해서 서윤 씨 주위를 성가시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우리도 심심한데 말이야?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서윤 씨를 위아래로 질펀하게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우리가 좀 놀아줄까? 그의 시선이 서윤 씨의 몸매를 노골적으로 훑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들거렸습니다. 서윤 씨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필요한 물건만 사시고 나가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딱딱하게 경직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긴. 뭘 말이야. 최강일이 양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습니다. 우리도 심심하고 아가씨도 심심할 텐데 재밌게 놀자는 거지 뭐. 전손님과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서윤 씨가 더욱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녀의 거절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부하 한 명이 진열대에 있던 과자 봉지를 집어들더니 일부러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과자가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조용한 편의점 안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이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그가 뻔뻔하게 가짜 사과를 했습니다. 서윤 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야, 조심 좀 하지. 최강일이 부하를 나무라는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실수를 해서 아가씨, 괜찮아요. 치우겠습니다. 서윤 씨가 억지로 분을 사귀며 빗자루를 가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구부려 과자를 치우려고 하자 남자들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아가씨? 몇 살이야? 최강일이 바닥을 쓰는 서윤 씨를 빤히 보며 물었습니다. 30 초반쯤 되려나 아직 팔팔하네. 몸매도 괜찮고 덩치 큰 남자가 희죽거리며 거들었습니다. 혼자 살아 남자친구는 있고 서윤 씨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최강일이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다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지. 외롭지 않아. 이런 외딴 곳에서 혼자 일하면서. 우리가 가끔 놀러 와도 되겠네. 세 번째 남자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밤에 심심할 때 전화하면 오빠들이 언제든 달려올게. 그의 말투는 점점 더 질척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녀의 거부를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왜 여자 혼자 밤에 무서울 텐데? 최강일이 계산대 쪽으로 한 걸음 더 바싹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줄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바로 달려갈 테니까 그때. 네 번째 남자가 또 다른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음료수 캔이었는데 깡통이 대굴대굴 굴러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 또 실수했네? 그가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이것도 좀 치워줘야겠네. 그만하시라고요. 서윤 씨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녀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너무 예민하네. 덩치 큰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너무 차갑게 굴지 마. 최강일이 서윤 씨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팔 하나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좁혀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나쁜 뜻은 없다고. 손대지 마세요. 서윤 씨는 덩치 큰 남자가 자신의 팔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보고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아, 왜 이래? 그냥 인사 좀 하자는 건데 덩치 큰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가와 서윤 씨의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서윤 씨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등 뒤로 차가운 편의점 벽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후퇴할 공간이 없었죠. 4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반원 모양으로 에워싸고 있었고 도망갈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윤 씨의 눈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쩍 스쳤습니다. 10년간의 707 특임대 생활로 그녀의 몸에 깊숙이 새겨진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무언가가 마침내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서윤 씨가 처음으로 진짜 위협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그냥 웃으면서 사람 돌게 만드네? 겁나게 튕겨요. 최강일이 비웃으며 서윤 씨에게 더욱 바싹 다가왔습니다. 이래서 혼자 사는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너무 까칠해. 그리고 갑자기 그가 서윤 씨의 어깨를 거칠게 퍼 밀쳤습니다. 서윤 씨가 뒤로 비틀거렸지만 벽에 부딪히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봐. 덩치 큰 남자가 서윤 씨의 유니폼 소매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들이 잘해줄게. 겁먹지 말고. 바로 그 찰나 서윤 씨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0년간 뼈에 새겨진 특임대 격투술이 본능적으로 발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순식간에 서윤 씨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그녀의 유니폼을 잡으려던 손목을 왼손으로 낚아채더니 그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확 비틀어 버렸습니다. 으아. 남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이 앞으로 확 꺾였습니다. 서윤 씨는 즉시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려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컥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새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 미친년이 최강일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이미 다음 상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당황해서 뒤로 주춤 물러서려 했지만 서윤 씨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성큼 나서며 남자의 왼쪽 다리 뒤꿈치를 발로 휙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허우적거리며 넘어지려는 순간 서윤 씨의 손날이 그의 목 옆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쿵 쓰러졌습니다. 이 더러운 년이 어디서 감히. 세 번째 남자가 분노에 차서 주먹을 불끈 쥐고 서윤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그의 주먹을 가볍게 오른쪽으로 피하며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남자의 공격하는 힘을 역이용해서 그를 앞으로 확 끌어당기며 자신의 어깨로 그의 가슴을 그대로 받아쳐버렸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서윤 씨는 그의 발목을 걸어 완전히 넘어뜨렸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서윤 씨는 그의 목 뒤 급소를 눌러 간단히 기절시켰습니다. 이제 최강일 혼자 남은 상황. 그는 겁에 질려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미친년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 오늘 가만 안 둬. 그가 칼을 들고 서윤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에게 이 정도 칼은 장난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그녀는 훨씬 더 위험한 무기들을 상대하는 훈련을 수없이 받았으니까요. 서윤 씨는 최강일이 칼로 찌르려는 순간 왼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며 그의 오른손목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자신의 어깨 너머로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유도 기술인 업어치기였죠. 최강일이 공중에서 한 바퀴 빙글 돌며 바닥에 등부터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으악 칼이 저 멀리 팅소리를 내며 날아갔고 최강일은 등을 심하게 다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제압당했던 덩치 큰 남자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고 바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 뒤쪽 급소를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꾹 눌렀습니다. 남자는 다시 억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했습니다. 꼼짝 마세요. 더 심하게 다치고 싶지 않으면요. 서윤 씨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4명의 불량배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서윤 씨만이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니폼은 조금 구겨졌지만 상처 하나 입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의 표정은 전투가 끝난 뒤에 고요한 차분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서윤 씨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나가세요. 다시는 이런 곳에서 약한 여자들이나 괴롭히지 마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강일이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서윤 씨를 노려봤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여자가 이런 식으로?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서윤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안 넘어가? 너 기다리고 있어. 그가 부하들을 부축해 일으키며 위협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 데려올 테니까 각오하라고. 서윤 씨는 그의 위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든지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4명의 남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최강일은 마지막까지 서윤 씨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아무렇지 않게 물건 정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닫히고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서윤 씨는 바닥에 흩어진 과자와 음료수를 치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에서 나와서 제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계산대로 돌아가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를 잘 보관해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 씨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특임대에서 익혔던 격투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평범한 생활로 조금은 무뎌졌나 싶었지만 위험한 순간이 닥치자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반응했고 상대방들을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최강일의 마지막 위협이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닐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말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복수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폭력을 사용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편의점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밤길을 비추고 있었고 이름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적막한 분위기를 좋아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편의점 사장에게 연락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 시간에 괜히 잠을 깨우기도 그랬고 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죠. 게다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결국 혼자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진열대도 다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깨진 물건은 없었고 단지 포장지가 찢어진 과자 몇 개만 손상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서윤 씨는 다시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죠. 오늘 일이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불길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최강일 같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0분, 교대 시간인 아침 8시까지는 아직 4시간 20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하는데 계속 이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 씨는 특임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긴장된 상황들이 많았죠. 적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끝없는 대기 시간들. 그때는 곁에 동료들이라도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완벽히 혼자였습니다. 더 조심해야 했고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펴야 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비상구는 뒤쪽에 있고 창고로 이어지는 문도 있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피할 수 있는 경로들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안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살펴봤습니다. 야구방망이나 골프채는 없었지만 소화기가 하나 있었고 청소용 걸레 막대기도 꽤 단단해 보였습니다. 물론 맨손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지만 상대방이 더 많아지면 도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자신의 몸 상태도 점검해 봤습니다. 아까의 짧은 전투에서 별다른 타격을 입지는 않았지만 몸이 조금 경직되어 있었죠.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며 근육을 풀어주고 손목과 발목도 가볍게 돌려줬습니다.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을 최상의 준비 상태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서윤 씨의 긴장감도 조금씩은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죠. 최강일의 위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복수하러 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허세였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가끔 대형 트럭들이 쌩 하고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배송을 나가는 차량들이었죠. 도로에 불빛이 보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윤 씨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창문을 통해서 밖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즉시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5시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편의점 앞을 아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속도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느렸고 차 안에 누군가가 편의점 쪽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의 직감이 다시 한번 이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혹시 최강일이 정말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편의점을 지나간 후 어둠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복수하러 온다면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윤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전투 기술을 머릿속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일대다수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해 봤. 우선 상대방들을 분산시켜서 한 명씩 차례로 상대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의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동시에 여러 명이 달려들 수 없도록 위치를 잡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어느덧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푸르스름하게 밝아지기 시작했고 이른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눈에 띄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서윤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 30분, 서윤 씨의 불안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앞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아주 천천히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최강일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붕대가 덕지덕지 감겨 있었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에서는 모두 합쳐 8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하나같이 검은 정장을 쫙 빼입고 있었고 딱 봐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차의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그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었지만 목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과 손등의 굵은 흉터들이 그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편의점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최강일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내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서윤 씨의 가슴이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굉장히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기입니다. 최강일이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편의점을 가리켰습니다. 전현이 저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두목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아가씨 하나 처리 못해서 나까지 나서게 만들어 한태석이 부하들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밑바닥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슬퍼런 위압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전현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말로 해결하려고 니들이 무슨 말을 했을지 눈에 뻔하지. 한태석이 최강일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가 직접 나섰으니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강일이랑 거기 너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차에서 대기해. 한태석은 최강일과 다른 부하 한 명만 데리고 편의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윤 씨는 계산대 뒤에 굳건히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한태석이 편의점 안을 쓱 둘러보며 천천히 서윤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윤 씨는 그를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찡그렸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태석이 서윤 씨로부터 2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한태석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점점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온몸이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갔습니다. 서윤아, 한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년 전 풋풋했던 젊은 청년의 애절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 씨 역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이름, 잊고 있었던 기억이 순식간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태석 오빠 서윤 씨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저 멍하니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스쳐갔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애처롭게 울어댔습니다. 최강일과 다른 부하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태석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아주 오래된 그리움이 물결처럼 떠올랐습니다. 정말 너야. 한태석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한태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5의 박서윤과 27의 한태석이 처음 만났던 그 낡은 카페. 그때 서윤 씨는 가딤관한 특전사 하사였고 한태석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었죠. 하지만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태석은 이미 어두운 조직에 발을 담그고 있었지만 서윤 씨에게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를 아십니까? 최강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태석이 최강일에게 매서운 눈을 돌렸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돌아가라. 내가 처리하고 돌아갈 테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일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두목의 명령에 따라 다른 부하와 함께 조용히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검은 승용차 3대가 천천히 편의점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편의점에는 다시 무거운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한태석과 박서윤, 두 사람만이 편의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태석은 여전히 서윤 씨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서윤 씨는 바닥에 떨어뜨린 볼펜을 주우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재회였고 서로의 모습도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서윤이가 맞구나.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볼펜을 꽉 쥔 채 고개를 들어 한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경계심, 그리고 아주 오래된 상처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서윤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박서윤은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를 써도 마음의 동요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한태석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넌 내가 알던 그 서윤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넌 군인이었잖아. 그것도 특수부대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서윤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했던 작전 실패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들의 죽음과 자신의 뼈아픈 판단착오, 그리고 그 후에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윤 씨가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태석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 사이의 시간은 지워지지 않아. 서윤 씨가 한태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우리 사이요. 서윤 씨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뻔한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대체 뭐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한태석이 움찔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때 자신이 서윤 씨에게 했던 거짓말과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버렸던 그 아픈 기억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과 각자가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상처들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한태석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고 서윤 씨는 고개를 돌려 멀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덧 새벽 7시가 되어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기억나? 한태석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내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거짓말했던 곳. 서윤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넌 25이었. 나는 27이었지. 넌 갓 임관한 멋진 하사였. 나는 한태석이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었죠. 서윤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고요. 한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거짓말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조직에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너한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서윤 씨가 한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거짓말을 했던 거죠? 무서웠어. 한태석이 서윤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떠날까봐.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의 절망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넌 너무 깨끗하고 올곧았어. 군인으로서의 신념도 확고했고, 그런 내가 내 정체를 알면 분명히 날 떠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서윤 씨는 한태석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저를 속인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주 오래 묵은 상처가 날카롭게 배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한태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만두려고 했어? 한태석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와 만나면서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조직을 나와서 진짜로 평범한 직장인이 되려고 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서윤 씨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서윤 씨가 한태석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당신은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았죠. 한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윤 씨는 그날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석이 조직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던 그날, 그때까지도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우기며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 씨의 마음속에서 한태석에 대한 모든 믿음과 감정이 산산조각 나버렸었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 서윤 씨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직 제 일에만, 군 생활에만 매달렸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홀로 쌓아온 깊은 외로움과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태석이 서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그가 간절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서윤 씨가 한태석의 말을 끊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과거도, 미련도, 그리고 그때의 저도요. 그녀가 계산대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한태석이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서윤 씨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등을 돌리고 있었고 더 이상 그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다시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둘 사이의 거리감만 더욱 아프게 커져갔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서윤 씨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하필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천천히 한태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0년간 쌓인 깊은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서윤 씨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한태석은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감당하기 힘든 큰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군대를 전역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 한태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면 혼자 감당하는 게 이젠 익숙해졌어요. 서윤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쭉 혼자 살아왔으니까. 그녀의 말에 한태석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서윤 씨가 30년간이나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살아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한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하지만 서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한태석은 서윤 씨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과 각자가 짊어진 깊은 상처들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너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한태석이 편의점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서윤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로 나쁘지 않아요. 조용하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요. 하지만 넌 이런 삶을 원했던 게 아니잖아.
한태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넌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 했잖아. 그게 내 꿈이었잖아. 그 꿈은 서윤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깨져버렸어요. 한태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의 표정에서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마도 군대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의점 밖으로는 새벽 배송 트럭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니고 있었고 하늘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서윤 씨가 한태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군요. 한태석의 값비싼 양복과 차림새를 보며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꽤 성공한 것 같던데. 한태석이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공이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조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성공이 아니야. 서윤 씨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발을 담그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이야. 한태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특히 내 위치까지 올라오면 더더욱.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만두고 싶었어. 서윤 씨는 한태석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쉽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는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조직을 나와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서윤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이 선택한 건 조직이었잖아요. 한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그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건 뭐요? 서윤 씨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변명하실 건가요? 한태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편의점에는 이른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커피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사러 왔습니다. 서윤 씨는 손님들을 응대해야 했고 한태석은 옆에서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다시 둘만 남게 되자 한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나도 정말 많이 후회하면서 살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를 잃은 것도 그렇고 내가 선택한 이 길도 그렇고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서윤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한태석은 그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주간 근무 직원이 출근했습니다. 서윤 씨의 야간 근무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인수인계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태석도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윤아. 한태석이 편의점을 나가려는 서윤 씨를 불렀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서윤 씨가 잠시 멈춰서서 그를 돌아봤습니다. 왜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아쉬워서. 한태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하지만 서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30년 전에. 한태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히 닫혀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녀가 편의점을 나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한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 씨는 편의점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끝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너무나 많은 상처가 쌓여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온 서윤 씨는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난 후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머릿속에서 계속 의문이 맴돌았거든요. 찜질방 로비의 낡은 소파에 앉아있던 서윤 씨는 휴대폰이 징하고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누구인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태석이야. 역시 한태석이었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편의점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둘러댔지? 한태석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윤 씨가 일부러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한태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제대로 된 대화도 못하고 헤어지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서윤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커피 한 잔. 어때?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그 카페는 없어졌지만 비슷한 곳이 하나 있어. 서윤 씨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만나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간만요? 서윤 씨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한태석의 목소리가 순간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시내 중앙로에 있는 카페 올리로 와. 거기서 만나자. 30분 후 서윤 씨는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태석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불편한 양복 대신 평소보다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무거운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왔구나. 한태석이 일어나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뭘 마실까? 아메리카노요? 서윤 씨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태석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들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한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래.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는? 분명히 성공할 사람이었는데? 서윤 씨는 커피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성공이 뭔지도 이젠 잘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뭔가 큰일이 있었던 거지.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세요?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10년 전 일이에요. 서윤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테러 진압 작전에 저희 팀이 투입되었을 때였어요. 한태석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때 작전 지휘관이었거든요. 서윤 씨의 눈에 깊은 아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전이 잘못되었어요. 제 판단 실수로.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5명이 죽었어요. 모두 제 부하들이었고 저를 믿고 따라온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한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아. 그 중에는 갓 23이 된 어린 신병도 있었어요. 서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친누나처럼 따랐었는데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에 저를 보면서 웃더라고요. 서윤 씨의 목소리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팀장님, 저 잘했죠? 라고 물으면서요. 한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 씨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아픈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서윤 씨가 눈물을 쓱 닦으며 말했습니다. 군복을 입는 것, 계급장을 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도 모든 게요.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어요. 서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또다시 실망시킬까봐, 또 상처를 줄까봐 무서웠어요. 한태석은 서윤 씨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서윤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견딜만 해요. 한태석은 서윤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녀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10년 동안이나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그녀와 비슷한 상처를 마음속 깊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아, 나도 한태석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서윤 씨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일이요. 한태석의 얼굴에 깊은 죄책감이 떠올랐습니다. 진우라는 애였어. 겨우 17살이었지.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출해서 갈 곳 없던 그 애를 내가 걷어들였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심부름만 시켰는데 한태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애가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점점 정이 들었어. 마치 진짜 내 친동생 같았지. 서윤 씨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겼어. 한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진우를 보냈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경찰들이 추격해 왔는데도 그 애는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한태석이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도망치다가 그만 트럭에 치였어. 서윤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그 녀석 나를 보며 웃더라고. 한태석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형님, 저 잘했죠? 라고 물으면서 너랑 똑같은 말을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땠어요? 서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똑같았어. 한태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난 너처럼 용기가 없었어. 그냥 모든 걸 덮어버렸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조직을 떠날 생각도 수없이 해봤지만 결국 못했어. 한태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호한테 미안하다고. 매일같이 생각하면서도 결국 똑같은 짓을 계속하면서 살았어. 서윤 씨는 그의 고백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매일같이 후회하고 있어. 한태석이 서윤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진호 생각을 해. 그 애한테.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의 눈에는 똑같은 죄책감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똑같았네요. 서윤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것. 한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야. 그 애들은 끝까지 우리를 믿었는데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아픔과 상처만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존재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서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그런데 너는 그래도 용기가 있었어. 한태석이 서윤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잖아. 서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도망친 거예요. 도망이라도 좋아. 한태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았잖아. 하지만 서윤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용기가 있었다면 끝까지 책임졌을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 한태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단지 결과가 나빴을 뿐이지. 서윤 씨는 그의 말에 작은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카페에는 점심시간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많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태석 씨, 서윤 씨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정말 조직을 떠나고 싶어요. 한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생각해왔어. 그럼 왜 못했어요?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났어. 한태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윤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와 함께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잖아. 한태석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서윤 씨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아직은 두려웠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서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조직을 떠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요. 한태석은 그녀의 대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을 줄게. 한태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절대 급하지 않아. 서윤 씨는 그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30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무려 3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간 쌓인 이야기들과 각자의 깊은 상처들을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의 거리도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서윤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해요. 한태석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정말 고마웠어.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윤 씨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였는데 누군가와 나누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한태석도 똑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락할게. 한태석이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받지 않아도 괜찮아. 서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당신이 말한 그것들.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태석은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윤 씨도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한태석과의 대화가 자신에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아온 무거운 짐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태석도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30년 전에 느꼈던 분노와 실망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를 미워할 이유는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한태석이 진심으로 조직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짜로 변화를 원하고 있었고 그 진심이 서윤 씨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또다시 실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를 통해 조금은 마음이 열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집에 도착해서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태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 씨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를 계속 괴롭혔던 끔찍한 악몽 대신 조금은 평화로운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나 큰 위안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흘 후 서윤 씨는 한태석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만나서 이야기하자.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한태석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심이 서린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결정했어. 그가 서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직,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어. 서윤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 않겠지? 하지만 해야만 해. 한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진우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윤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직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한태석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윤 씨는 오랫동안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로 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위험할 텐데 괜찮겠어요?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한태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잖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 서윤 씨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서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만, 내일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한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조직 정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 그날 밤, 서윤 씨는 한숨도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태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혼자 조용히 살아갈 것인가? 두 선택 모두 각자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본 후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 씨는 한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정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함께 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말해. 정말로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요. 어설픈 반쪽짜리는 안 돼요. 당연하지. 한태석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완전히 손을 끊을 거야. 다시는 그런 일과는 관련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속이면 그땐 정말로 끝이에요. 약속할게. 한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서윤 씨는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요. 일주일 후, 한태석은 조직의 핵심 간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경상북도 외곽의 한적한 펜션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태석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회의실 안의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최강일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한태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한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조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강일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한태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생각해온 일이야. 하지만 형님이 없으면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간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다. 한태석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이참에 조직 자체를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소곤거렸습니다. 형님,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다. 한태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최강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각자 알아서들 해라. 한태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직으로 가든지. 간부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간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형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희를 버리시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니다. 한태석이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뿐이야. 새로운 길이여. 최강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만났던 그 여자 때문입니까? 한태석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정말 그 여자 때문이었구나. 너희들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 한태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각자 알아서들 해. 나는 이제 이 조직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 그가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자 최강일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이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최강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우리 조직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데 그냥 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한태석이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강일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니면 뭐 한태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형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을 나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한태석은 이미 이런 상황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시작해. 그가 전화를 걸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순간 펜션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펜션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어벅소. 뭐야. 이게 최강일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조직의 모든 비리 증거를 경찰에 전부 넘겼. 한태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그리고 나도 이제 다 끝이야. 간부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다. 한태석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경찰들이 펜션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리고 엎드려 한태석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순순히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서윤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석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정리했으니까요. 한태석은 법원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다른 연관된 조직들에 대한 정보도 모두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형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2년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한태석은 서윤 씨와 잠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당신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서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2년. 기다려줄 수 있어.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나도 많이 변할 테니까. 서윤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이 변해볼게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태석은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냈고 서윤 씨는 그동안 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신과 같은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한태석이 출소하는 날, 서윤 씨가 교도소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한태석이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2년 동안 그의 얼굴은 훨씬 더 밝아져 있었고 눈빛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한태석이 서윤 씨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별로 안 기다렸어요. 서윤 씨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년.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뭐 할까? 한태석이 물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서윤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상담센터를 열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으로요. 한태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6개월 후 경상북도의 한적한 마을에 작은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상담센터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앞마당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한태석이 센터 앞에서 의자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고 값비싼 양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죠. 예전에 그의 몸을 휘감았던 화려한 장신구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찾아오실까? 한태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상담센터 안에서 서윤 씨가 나왔습니다. 답답한 편의점 유니폼을 벗은 그녀는 이제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조금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분이나 예약하셨어요. 서윤 씨가 예약 명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분은 군대에서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고민이시고 다른 한 분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신대요.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윤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어본 일들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두 사람은 함께 상담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치유와 용서라는 따뜻한 글귀가 걸려 있었고 편안한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한태석이 창문 너머로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윤 씨가 한태석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강일은 어떻게 됐을까? 서윤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착실하게 바른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한태석이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정말. 오후가 되자 첫 번째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과거의 큰 실수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한태석과 서윤 씨가 함께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천천히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끝난 후 남성의 얼굴에는 조금이나마 평안함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 한태석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서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센터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진우와 서윤 씨의 전 동료들 사진이 담긴 액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우리 잘하고 있지? 한태석이 진우의 사진에 손을 올리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우리 동료들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서윤 씨도 사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치 사진 속의 진우와 동료들이 대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태석과 서윤 씨는 센터 밖으로 나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없이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아, 행복해? 한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서윤 씨가 세상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나도 정말 행복해. 한태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한태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많이 치유되어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고. 서윤 씨가 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마을 끝까지 걸어가며 끝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어렵게 찾은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태석과 서윤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깊은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사람에게 마침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1년 후 새벽 상담센터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받았고 한태석과 서윤 씨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죠. 과거의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은 완전히 지나갔고 이제는 밝고 희망찬 미래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네요. 서윤 씨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하루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한태석이 동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 두 사람은 센터 문을 잠그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서윤 씨와 한태석 씨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와 죄책감에 시달리던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와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서 나옵니다. 서윤 씨와 한태석 씨처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간다면 우리도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꼭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